구독, 좋아요. 국민의힘 경선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2차 경선 마스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첫 1대1 마스 토론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일단 주요 핵심 영상, 그냥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사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좋았죠. 계엄과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도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보수를 살리는 길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그나마 승리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제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이 마스톤에서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배신자 프레임 문제, 조기 대선의 책임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 자유통일당과의 관계, 범죄 전력 문제, 부정선거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터졌는데 소장님, 어제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저 마스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일이고 저렇게만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왜 지금 이 4강 토론이 저렇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렇게 되면 과거에 침몰하는 겁니다. 또 게시판 들어가 보세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문수 물고 떠들 테고 김문수 지지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는 한동훈은 배신자예요. 네.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되면 미래는 없다. 제가 분명히 우리 펜 앤더 마이크 방송 나오면서부터 지금 상당히 시청자분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더 생각하는 것이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누가 생각나냐면 느닷없이 트럼프가 생각나요. 자, 트럼프는 자기 나라 잘 먹게 잘 살게 국민들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이미 끝장이 난 제조업을 끌어들여 오려고 난립니다. 야, 한국 자동차 공장 미국 갔다 와서 지어 우리가 그냥 다 해줄게. 야, 그리고 관세 문제 있는 나라도 독일도 벤츠 공장 미국 와서 때려 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토론하면은 아무런 경쟁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막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입이 더 그냥 코에가 아니라 눈에까지 걸렸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트럼프가 생각나고 상호 관세가 생각나고 오히려 지금요 아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몸값 올라간다는 말씀드렸는데 한 권한대행 몸값이 더 올라가겠네요. 네. 한동훈 후보 보고 싶지 않다고 댓글에서 많은데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강대희 변호사님께 한번 앞에 주제하고 뒤에 주제 연관해서 여쭤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한동훈이 먼저 공격을 하는 타임인가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번 후보다라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면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선거 과정에 일어섰던 이런 몇 가지지.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 예, 검사 사칭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다 끊어졌는데 앞서 이제 문제 여러 주제에 관해서 우리 변호사님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와 함께 이제 지금 주목되는 토론으로 봐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사안들을 다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좀 두 분의 토론을 기대를 많이 했었죠. 이 지금 4강 후보들 중에서 가장 선명성이 있는 후보들 아닙니까? 네. 어떠한 뭐 계엄이든 뭐 탄핵이든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양끝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지만 결국 양쪽의 입장만 확인한 거에 불과한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은 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개개인별로 평가를 해드리자면 형식은 김문수가 잘 못했고 내용은 한동훈이 잘 못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래요? 예. 김문수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자가 말투나 어투나 어떠한 토론 방식에 대해서 물론 한동훈
그 후보자의 스타일이 약간 말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힘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 뭐 계엄 사태나 김문수 후보자의 전가 기록이나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본인이 당시에 계엄 사태 때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당대표로서 당원 8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잘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을 잘 막았으면 계엄도 없었겠죠. 본인이 전 계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계엄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본인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러한 제스처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가 이미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 선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선거를 나오면서 김문수 후보자의 전가 기록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그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 예전에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제제기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김문수 후보자의 정가 기록하고 이재명 후보자의 정가 기록하고 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이거 정말 내용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따가 있을 홍준표 한동훈 토론을 좀 더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이제 토론 주제 그렇죠. 외에도 지금 평가가 마침 이어졌는데 주도성의 문제라든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지적을 해주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윤심 관계 이야기하고 계엄 책임 묻기 시작하면은 이건 저는 끝장이 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의 방향 자체를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을 자꾸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토론의 주제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허앵크 모릅니까? 강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물어보면 한동훈 후보가 어떤 대답을 할까? 김문수 후보가 어떤 대답을 할까? 지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라 그래요? 자, 이재명 후보 정가 4번보다 지금 정가 김문수 후보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뭡니까? 이 새끼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주제 자체를 이미 뻔히 답이 이거 나올 거를 왜 주제를 다뤄요? 그냥 그러면 이재명의 어떤 부분들에 지금 정말 명백한 기책 사유가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상호간세 부분 그다음에 미래의 청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의회 권력 장악 또 행정부 권력 장악 또 사법부 권력 장악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걸 토론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더 답변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양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과 그 이유는요? 이런 걸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경제를 중요시 여겼고 어떤 대통령은 개혁을 중요시 여겼고 그러면 후보자의 색깔이 나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조선시대 왕조나 고려시대 왕조에서 가장 눈에 띄게 활약을 했던 왕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역사관까지 알 수가 있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김문수의 입장과 한동훈의 입장 다 알고 있는 거를 재확인하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1시간 반의 토론이 한 40분이나 50분은 시간 낭비였어요. 예.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네. 예. 각 후보들이 쟁점 사항으로 삼았던 사항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이겠냐 이렇게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MBS 여론조사가 마침 나와서 그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MBS 여론조사 결과 정권 교체 50%, 정권 재창출 39% 나왔는데 최근에 뭐 MBS가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4월 넷째 주, 4월 셋째 주에는 정권 교체가 54, 정권 재창출이 33 이랬는데 조금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소장님 보세요? 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5월 달에도 계속 출연을 하고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우리 허앵커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네. 또 제가 도장을 찍어버리네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 대선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요 뭐 할 만큼 많은 뭐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자식들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제가 실제로 지금 못 자고 있어요. 좀 눈이 충혈됐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안 된다. 정권도 좀 재창출해야 돼. 이 질문도 저는 정권 재창출로 하지 말고 네. 그냥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잠깐 이게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하면 뭔가 또 재창출되려면 이게 리바이벌 되니까 싫어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체되는 걸 중요해요. 네. 저 빼고 강대규 변호사 빼고는 다 교체되는 걸 중요하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힘빨이 올라와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11%포인트가 차이가 나느냐. 이 이유는 중도가 안 들어와요. 중도가 안 들어오냐. 토론 이렇게 하면 중도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경제를 이야기해요. 오죽했으면 2012년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문재인, 박근혜 경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되는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재미없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숫자가 왜 이걸 보여달라고 그러냐면 이 숫자가 5월 저는 희망회로를 가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5월 15일쯤 되면은 이게 거의 한 자릿수로 접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4, 5%밖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변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를 강조했을 때 이 정권 이 그냥 넘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데 그때 중요한 게 구체적인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한덕수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자꾸만 저는 트럼프가 생각이 나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가 펜앤드 마이크에서 최초로 이야기해서 지금 회자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언급량이 이재명의 2배 이상입니다. 예. 이 이야기가 지금 이게 우리 운명이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는 경제입니다. 이 구체적인 트럼프의 이 대응을 어떻게 누가 잘하느냐 그 사람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의힘의 전략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트럼프와 어떻게 결합이 되냐. 지금 돈 주니어가 제가 말씀드린 5월 15일이 그 시점에 돈 주니어가 들어와요. 지금 순복음 교회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용원 목사. 지금 여기서 이 보수가 어떤 결합이 되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네. 또 다른 한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MBS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1%, 홍준표 10%, 김문수 10%,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0%를 지지율을 얻었고요. 한동훈 후보 8%, 안철수 후보 3%, 이준석 후보 3% 나왔는데 이재명이 MBS 조사에서 이 40%가 넘은 걸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예, 40% 처음이에요. 넘었네요. 처음이고 예. 자, 이 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이재명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뭐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 지금 2강이 누가 올라가느냐. 왜냐하면 다음 주 화요일 결정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출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야기 드릴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통계표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2강은 김문수와 홍준표야. 근데 4강이 왜 나경원이 아니고 안철수였냐? 무당층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건 100% 국민의힘 무당층 여론조사할 때고 이번에 당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당원이 2강을 결정한다. 만약에 당원들이요 한건 분할로 김문수 홍준표가 되면은 2명이 올라갑니다. 김문수 홍준표예요. 그런데 당원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원이 한동훈 표가 당원에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건 저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것 같은데 당원의 한동훈 표가 일정 수준 남아 있으면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로 당원이 한건 분할되면 절반 정도만 당원표가 거의 당원표의 대부분이 김문수, 홍준표로 정일방 정도 나눠지면 이건 이강은 김문수, 홍준표야. 근데 이게 당원표에서 당원표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이 당원표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한동훈으로 간다. 그러면 한동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강을 결정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저 그래프에 이제까지 고착화된 거는 이재명이 있고 나머지 보수 후보들을 다 합쳤을 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MBS는 40%가 나왔지만 이재명이 보통 4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네. 그리고 보수권 후보를 모두 다 합쳐도 25%에서 30%로 왔다 갔다 거려요. 이게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계속 고착화되는 현상입니다. 아까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는 5대5로 가던가 뭐 5대 3.5로 가가지고 충분히 보수층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딱 막상 후보들을 집어넣고 보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후보자 네 후보자가 이제 홍준표 후보자는 그저께 발표를 했고 안철수 후보자도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네 후보자 모두가 누가 당선이 되던 한덕수 권한대행과 합칠 의향이 있다라고 정리가 지금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해창 후보자가 그 대선 50일 전에 1등을 달리고 있을 때 DJP 연합을 해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지던가 또 혹은 뭐 노무현 정몽준이 손을 잡고 흔들던가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여론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여론을 바뀔 수 있는 마중물이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그럼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정당 지지도도 나왔는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35%에서 오차 범위 내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후보들 차기 지도자들 관련된 이 후보 지지율 문제하고 정당 지지도하고는 좀 격차가 꽤 큰 편으로 나는데 어떻게 그렇죠. 해석을 합니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하나로 안 뭉쳐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초결집 상태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초관망 상태예요.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이 결선이 아니야 이 경선이. 그 다음에 한덕수, 이낙연, 뭐 유승민, 진짜 이준석까지 다 합쳐져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유승민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을 때고 이준석도 호불호가 있을 때고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많지만 일단은 그렇게 선단이 꾸려져야 이제는 그때는 결집된 여론이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인데 이재명 노래를 부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선에 희망 없다 그랬죠. 트럼프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7공화국을 이야기하고 야 우리는 누가 되든 정 필요하면 임기 3년 할 수도 있어. 7공화국이야. 그리고 트럼프와 맞상대로 협상할 거야. 이미 생목초이 떼꺼내니 협상 잘하고 있잖아.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율은 5월 중순이 되면 돈 주니어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되면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재명 대 이 보수 대연합 단일 후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이기는 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서 우리 강 변호사님이 단일화 문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바꿨어요. 네. 그간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 출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 또 한덕수 대행이 뭐 예를 들자면 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한덕수 대행 지지하는 사람들 또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해왔는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 문제가 이미 큰 흐름으로 잡혔다고 판단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먼저 우리 강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의 입장 선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8명의 후보자에서 4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어떠한 여론조사 수치도 그러니까 경선에 대해서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각 캠프가 다 정보전을 펼쳐가지고 받아낸 것이죠. 받아냈을 때 지금
그러니까 4명의 후보자 이외에 8명의 후보자 이외에 한덕수를 지지하는 층이 있는데 이 한덕수를 지지하는 층은 한덕수와 합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구나. 근데 지금 각 캠프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차이의 간극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 한덕수 지지층의 표를 잡아야지 내가 4명에서 빅2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캠프 내부에서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지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자나 안철수 후보자나 다 선회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 기존에 있었던 김문수 후보자나 뭐 한동훈 후보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합칠 의사가 있다라고 미리 밝혔다고 한다면 이미 표심이 반영된 거고 홍준표 후보자는 기존에는 한덕수랑 합칠 생각이 없다가 지금 한덕수랑 합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홍준표 후보자는 약간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티지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이고요. 저 입장 선회한 것이 대선까지 쭉 유지될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썸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의 우리 국민들의 언급량이 이재명 후보를 2배 이상 뛰어넘는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손잡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손잡는 거예요. 아니 돈 주니어가 5월달에 왜 들어오겠습니까? 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석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프레임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내란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니까 우원식 의장이 발끈해서 앉혀놓고 한 그 이야기가 결국 프레임 전환될까 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대선은 프레임을 미래로, 경제로, 트럼프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시기 전에 그러면 방금 트럼프 주니어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 28일 날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와 한덕수와 뭐 이런 라인업이하고 연관돼 있어요?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아니라고 보는데 네. 이 초청은 누구 하냐면 SSG의 정용전입니다. 절친이죠. 네. 근데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업, 한국의 경제적 자유, 한국의 협상 이걸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방향과 함께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냐를 보겠다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아니 아들이 그린란드는 왜 갔겠어요? 가장 믿을만한 이름도 돈이네. 그러니까 이제 돈 주니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먼저 좀 급한 일이 있으시니까 네네.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 또 대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하고 네. 문재인 관련된 이 사항 좀 잠깐 좀 마지막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전주지검이 기소를 할 때 주요 기소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채용을 위해서 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이나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한 2억 1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위 일가에 대해서 채용을 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나갈 돈이 안 나가면서 그게 소극적으로 소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를 한 것이고 기소 전에 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거쳤는데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 거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가 확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검찰의 기소장 뭐 기소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핵심적인 사건의 범죄 행위의 요지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재판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으로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촬영 공개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촬영 공개를 했고 그 기준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도 촬영으로 공개했다. 예. 근데 사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BBK나 등등에서 대통령 시절하고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도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또 본인 일가에 대해서 뇌물수수죄로 또 심지어 본인이 적폐천산이라고 말을 했던 그 채용 비리 본인 사위를 채용시켜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파렴치한 범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판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공개에 대해서 뭐 알 권리를 운운하고 막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판 공개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시작되면 낱낱이 공개가 돼요. 일단은 증인들 그 뭐 서모 씨 무슨 서창호. 서창호 사위나 네. 뭐 딸이나 또 이스타항공 직원들이나 심지어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그 이스타항공 대표나 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공개가 되고요. 낱낱이 공개되는 과정은 그 방청석에 이제 그 언론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네. 언론인들이 앉아가지고 실시간 속보로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그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겠다. 본인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적폐청산으로 규정하면서 수많은 그 부모들을 교도소에 보냈으면서 정작 본인의 사위, 본인 딸의 남편에 대해서는 게임회사 직원인 사람을 항공회사의 임원으로 취득시켜주면서 그러면서 태국 지사에서 생계비까지 보조해주고 또 월급까지 총 합치면 2억 넘게 짧은 기간인데 2억이 넘어요. 그렇게 보조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론을 할지 과연 인정하고 반성을 할지 나는 다르다. 쟤네는 채용비리지만 나는 다르다. 쟤네는 뇌물이지만 나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지 이게 왜냐면 구조가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뭐 말을 사주니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그 구조잖아요. 네.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니까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 사건은 2021년도에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3년 5개월 만에 기소가 이루어진 건데, 근데 문재인 일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각종 범죄는 워낙 많으니까, 네. 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USB 관련된 건, 탈원전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개혁 워낙 많은데, 그건 뭐 문재인 정부 차원의 범죄 행위로 해서 별개로 하더라도 이번 건 지금 뇌물수수권 외에도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범죄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돈거래 문제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도 네,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 건들은 이번에 이 사건과 분리해서 지금 네. 기소가 되는 것인지 이번에 이 사건 내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뭐 관봉권 문제나 예. 김정수 여사가 뭐 돈을 관봉권을 갖고 썼다 뭐 여러 가지 돈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은데 첫 번째로 같이 기소를 못한 거는 증거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다수의 그 혐의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기소하잖아요. 재판이 너무 늘어져요. 재판이 너무 한 뭐 몇 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거가 명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것. 이 뇌물수수죄라는 거는 또 채용비리라는 거는 법리가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돈에 대해서도 명확히 태국 돈 바트를 환산한 거를 명확히 계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 와중에 나머지 것들은 뭐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증거가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법원에 기소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잠깐 검찰 관련된 검찰이 기소한 건 중에 대법원이 지금 선고한 어제 재밌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손준선 검사장이 이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로 그간에 이제 1, 2심을 쭉 재판을 해왔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이 사건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1심 유죄고 2심 무죄, 3심 무죄입니다. 네. 이 업무상 비밀 누설죄예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고 저 손준성 검사장이 비밀을 취득했고 이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라고 인정된다 그래서 1심에 유죄가 나왔는데 네. 2심에서는 비밀을 취득한 거는 맞다. 근데 이거를 제3자에게 보낸 게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냈는지는 입증되지가 않았다라고 해서 2심 무죄가 나왔고 3심에서도 그대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시간이 좀 그 사회적 시각이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어떠한 그 검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냈는지는 입증이 명확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 중이었잖아요. 네. 그 탄핵 심판 중에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헌재에서도 탄핵 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건 뭐 99.99999% 기각이죠. 그나마 약간 지금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이 6명 가지고 이 재판을 열어서 기각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부당해고 사건을 하다 보면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판결 나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지 않았던 임금 월급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손준성 검사장께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가지고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돌아오잖아요. 그동안 미지급 월급을 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차라리 빨리 돌려보내서 일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도 크게 판단 안 할 거예요. 이거 형사 재판 때문에 탄핵 심판을 정지해 놨는데 정지된 거를 재개하자마자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받아봐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겁니다. 이거 약간 좀 명확하게 가려면 탄핵 소추안을 의견했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철회해야죠. 그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탄핵 사유가 없어졌는데 그러네요. 이 탄핵 사유를 국회에서 철회해야지. 그래야지 국가적 낭비, 재판 낭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그런데 공수처가 2021년도에 출범한 이후에 그간의 사건 중 대부분은 뭐 기소조차도 못하거나 네. 무죄가 나거나 그랬는데 사실상 유죄라고 자랑한 게 이 손준성 검사장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마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공수처가 새롭게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네. 도마에 오르겠네요. 네, 공수처의 그 수사력에 네.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야 입증해봐, 야 공수처 수사한 검사들아 입증을 해봐. 손준성이 누구에게 어떠한 루트로 보낸 것인데 뭐 카카오톡으로 보냈냐, 이메일로 보냈냐, 텔레그램으로 보냈냐 입증을 해봐라는데 그 입증이 전혀 안 돼가지고 공소 유지조차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자는 뭐 확대를 해가지고 검사에 대해서 검사처를 뭐 그 공소청으로 그 격하하고 이러한 계획을 삼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수사에 대해서 그거죠. 뭐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정권을 잡고 나면 만약에 공수처가 나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내가 공수처를 더 키워주겠다. 수사 능력 없는 곳을 더 키워주겠다. 야 우리가 공부를 잘하건 일을 잘하건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줘야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격려는 해줄지언정 그 못한다고 그거를 승진시켜주고 확대시켜주고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급 더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정말 이러한 그 사법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보여지고요. 예. 공수처 폐지해야죠. 공수처 폐지하고 제가 정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호소합니다. 우리 2020년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법만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있는 경찰관님들 너무 힘들어요. 기록을 예전에는 하나 복사해서 검찰에 보내기만 하면 됐는데 5개로 복사해가지고 뭐 갖고 있고 보내고 쪼개서 보내고 경찰관들이 수사를 못해요. 이 그 법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또 반대로 검찰 수사관님들 처음에 편했죠. 일이 줄어들어서 야 편하다.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2020년 이전으로만 돌아가면 모든 세상 만사 수사 과정이 편해집니다. 네. 네. 자, 1부에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꼴뚜기 우원식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선거법의 대법원 재판, 문재인의 기소, 그리고 손준성 검사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 그리고 공수처, 이제 사라져야 할 공수처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팬앤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팬앤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